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오늘은 한국사 29차 시가 되겠고요. 열강의 경제 침탈과 경제적 구국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침탈 그리고 그것에 이제 저항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배웠던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보충을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되었죠. 그래서 일본에게 개항이 된 뒤에 이제 어떻게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류지 무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 진출을 했을 때 무조건 뭐 이 내 집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류지라고 하는 이제 외국 상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개항장에서 10리 이내로 이제 제한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개념으로 따지면 4km고요. 우리나라의 개항장에서 4km 이내에서만 외국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외국 상인들의 외국산 물건이 우리나라 그 내륙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중개상인이 필요했고, 이 중개상인은 당연히 이제 한국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제 경제적인 침투를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개항 직후로는 이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하였고, 관세도 없었고, 그리고 무제한 쌀 수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약탈적인 무역이 전개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날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영사재판권과 이제 무관세 규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에, 조일 통상 뭐 장정이나 뭐 요런 내용들 강화도 조약에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류지 무역 조선 상인 바로 이제 객주나 부부상이 중간 단계 역할을 하였다는 것. 이 그 거류지 무역 이게 초기에 어떤 이런 무역 체계를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쌀과 면을 교환하는.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는 이제 산업화가 덜 되어서 영국에서 생산된 면직물을 한국에 팔았고 대신에 이제 필요한 곡물을 쌀을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것을 이 미면 교환 체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이 대량으로 유출이 돼서 국내 가격이 곡식 가격이 상승하게 됐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면직물을 만드는 이제 그때는 이제 공장이 아니고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면직물을 만들었는데 이런 산업이 직격적인 어떤 타격을 입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과 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 상인이 청나라 상인에 비해서 더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어떤 무역에서 퍼센티지를 차지했지만 청나라가 이제 이모군란 이후로 여러분들 갑신정변 거치면서 점점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그 청나라가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굉장히 추격해서 바로 이제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거의 5대 5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청과 일본 상인들의 상권 경쟁도 매우 치열했다. 뭐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둔 뒤에 청나라 상인들의 활동 어떤 무역의 퍼센티지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 그 상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약이 바로 이모군란 이후 체결된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1882년에 이제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항장 밖의 내륙까지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청나라 상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는데 이게 이제 외국 상인들에게 외국에게도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특별 혜택이 이 불평등 조약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외국 상인들까지도 이 내륙 진출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청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상인들의 침입을 받게 되는 이러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조약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상인 청나라의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후 일본 상인과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그런 내용이죠. 예, 뭐 내용은 밑에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개항장 밖으로까지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조선 상인들 중개 역할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조선의 중개 상인들이 몰락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조선의 농민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규모 상인들까지도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예, 이제 그, 시좀 조금 더 가서, 제국주의의 이제 아관파천 이후로 침입이 굉장히, 아, 본격화된 이후로, 그, 최애국대우, 아까 말씀드렸던, 요것을 내세워서 각종 이권을 침탈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철도 같은 경우,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 가는 최초의 철도고요. 경부선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철도고요. 경의선은 신의주, 이제 북쪽으로 가는 철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철도들의 부설에 앞장섰던 나라가 이제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은 이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다 일본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쌓게 되고요. 이 철도 부설권 자체도 하나의 큰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신이 부설이 되었고, 그다음에 산림체벌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이 그 지리적인 어떤 근접성을 내세워서 굉장히 많은 침탈을 했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이제 운산금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금광을 미국이 이제 가져갔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화폐 정리 사업인데 이제 독단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굉장히 중요한 파트는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인데요. 1904년에 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때 일본인 제정금은 그 메가타가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주도해서 기존의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바꾸는 거죠. 기존에 사용되던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 화폐로 바꾸는데 화폐의 질, 그전에 사용됐던 화폐의 질에 따라서 갑, 을, 병으로 이제 세 가지로 화폐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종 같은 경우는 한 2분의 1 정도를 인정을 한다면 을과 병종은 5분의 1 혹은 아예 교환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되던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교환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 화폐가 교체되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던 한국의 상인들이나 자본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개혁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새로운 화폐를 또 찍어내야 되고 이 자체도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화폐 정리에 필요한 이런 돈이 우리나라 없다 보니 이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의 차관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면서 한국의 어떤 상인이나 자본가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일본이 이 대한제국의 경제를 쉽게 장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러한 하나의 그 일본의 획책이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일본의 이제 토지 약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일전쟁 이후로는 이제 돈을 주고서 농장을 경영했다. 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고요. 러일전쟁 이후로는 이제 철도부지, 이 전쟁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의선이나 뭐 경부선과 관련된 이러한 부지를 뭐 이렇게 아주 싸게 한다든지, 뭐 약탈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뺏은 땅을 이제 관리하는 회사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1908년, 우리 식민지가 시작되는 1910년 2년 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렇게 뺏은 땅을 대규모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한국 농민에게 아주 높은 소장료를 받고 이제 경작을 시키거나 아니면 일본인에게 싸게 넘겼다. 예,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 강점기 2학기 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침탈을 당하게 되니 이제 경제적인 차원의 구국, 나라를 구하자는 운동이 전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시전상인부터 해서 쭉 그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전상인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정부와 결탁한 가장 이제 큰 규모의 상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외국 상인들이 서울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시장을 철수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한국중앙총상회와 같은 어떤 그 대규모 어떤 집단을 구성을 해서 상권 수호를 외쳤다라는 것이고요. 객주나 상인들은 이제 상회사, 상인들이 세운 회사를 상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상해 같은 거대 기업을 만들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나오는데 산업자본은 이제 이 수공업자들이 어떤 그 모여가지고 뭉쳐서 어떤 회사를 세운 거를 산업자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금융자본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해서 어떤 은행들을 막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가 배웠던 화폐 정리 사업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다 몰락하게 되는. 근데 일본의 금융자본이 이 조선의 금융자본을 대체하고 장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공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방공령은 곡식을 방어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 조일 통상장정에서는 무제한 쌀을 유출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선 내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돼서 1883년에 이 조일통상장정이 개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갔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일본이 1876년에 빠뜨린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처음으로 미국이 가져갔는데 일본이 빠뜨린 게 바로 그렇죠. 예, 최혜국 대우였습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선의 두 가지를 이제 좀 양보를 한 거죠. 그게 바로 무관세였는데 이제 관세 조항을 인정한 것. 두 번째가 방공령 조항을 삽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일통상장정에 이 두 가지 조선에 유리한 내용을 넣으면서 본인들에게는 더 유리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고요. 일본은 이때 83년도에 이제 최혜국 대우를 갖게 되면서 내륙으로 진출이 가능해지는 뭐 이러한 혜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방공령이 실제로 함경도, 황해도 같은 곳에서 이제 쌀이 부족하니까 이 관찰사가 이 방공령을 내렸는데 선포를 했는데 문제는 1개월 전에 사전에 일본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상인들에게 이제 배상금을 지불토록 하는 이런 결국은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어떤 방공령으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자, 열강의 이권 침탈 관련해서는 뭐 우리 배운 내용이죠. 독립협회가 안티 러시아 활동 열심히 한 거,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든지, 뭐 러시아의 재정 고문을 철수시켰다든지, 뭐 한러은행을 폐쇄시켰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은 우리가 애국개몽 운동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50년간 전국토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런 황무지를 개간하는 권리, 다시 말하면 그 단순한 개간권이라기 어, 이로 단순히 볼 수는 없고요.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영토를 뺏어간다는 거죠. 토지를 약탈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이제 저지했다는 건데 이제 보안회라고 하는 바로 애국개몽운동 계열에 속하는 단체가 요것을 그 저지해냈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농광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해서 황무지를 직접 개간했다는 것입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아까 나왔던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다면 그만큼 중요도를 갖는 우리나라의 국채, 나라의 빚이 너무 많으니 그것을 갚자는 자발적인 운동이고요. 당시에 이제 1,300만 원 정도가 되는 우리나라의 빚을 지금으로 따져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국채보상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뭐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주나 금연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뭐, 폐물 같은 목걸이나 뭐, 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결국 이제 대한매일신보나 뭐, 황성신문 같은 당시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들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모금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결국 일제의 방해로, 1907년이니까 일제 통감부의 방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이나 여기 있는 화폐정리 사업은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 29차 시는 요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